오늘은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금융과 화폐가 세상을 어떻게 비춰왔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 볼 건데요. 오늘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의 작동 원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갑 속에 꽂혀 있는 빳빳한 종이 지폐 혹은 스마트폰 금융 앱 화면 위에 차갑게 반짝이는 디지털 숫자들, 우리는 매일 이 존재를 쫓고 이를 대가로 노동을 바치며 이것이 곧 가치 그 자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사라는 거대한 장막을 들추어 무대 뒤편을 응시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란 대체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돈의 물리적인 형태는 본질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돈의 진정한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패러다임을 확 뒤집어 보겠습니다. 돈은 그냥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돈은 근본적으로 신용이고, 신용은 결국 누군가의 빚, 즉 부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은 철저하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위에 세워진 부채의 거대한 탑입니다. 차가운 알고리즘의 습과 자극적인 노이즈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빚의 연금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이 시스템은 딱 사회에 존재하는 신용의 크기만큼만 빚을 허락하는가? 만약 그 선을 무리하게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버블이 뻥 터지고 경제 위기가 덮쳐오죠. 돈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빚에서 태어난다는 거 진짜 기가 막히게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지난 4천년간 이어온 화폐 금융 시스템의 진화와 그 권력 이동의 역사를 종적으로 추적하며 우리 삶을 지배하는 돈의 숨겨진 암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무려 4천년 동안 돈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쉴 새 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메르 문명의 서령문자 점토판에서 보듯이 부채 기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고대와 중세, 리디아의 금화나 중국의 엽전은 금속 자체의 희소성이 교환의 기준이 되었기에 민간 영주나 상인들이 자유롭게 주조했습니다. 그러나 금화나 엽전은 많은 금액을 갖고 다니기에 무거우니까 11세기 중국 송나라에서 보관종 형태의 어음인 교자를 쓰기 시작하죠. 이후에는 위조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화폐를 찍어내는 권력이 국가와 중앙은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예 금과의 연결고리를 잘라버린 신용화폐 시대가 열려요. 21세기인 지금은 어떨까요? 하지만 이제는 통제를 벗어나려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죠. 이 기나긴 역사에서 화폐 금융 시스템의 영혼을 통째로 바꾼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694년 영국인데요. 당시 명예혁명 직후 왕위에 오른 윌리엄 3세는 쫓겨난 제임스 2세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전쟁까지 하느라 돈이 말 그대로 씨가 말랐어요. 120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자금이 당장 필요한데 국회 눈치 보느라 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결국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인 금융 자본가들에게 손을 뻗습니다. 은행가들은 국왕이 요구하는 전쟁 자금을 빌려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한 회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거래가 성사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은행가들이 120만 파운드를 빌려주는 대신 윌리엄 3세는 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민간 은행의 설립을 허가해 주게 됩니다. 전형적인 금태환 근본이제 은행권입니다. 이게 잉글랜드 은행의 시작이에요. 의회도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막대한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제안을 승인합니다. 대출자가 국가에 영구히 돈을 대부해주고 정부는 원금을 갚지 않는 대신 매년 8%의 이자만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영구채 방식의 국가 채무가 탄생한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왕의 절대 반지였던 화폐 발행권이 하루아침에 민간 은행가들 손으로 넘어가 버린 진짜 엄청난 아이러니죠.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화폐 발행권이 군주에서 민간 금융 자본가의 손으로 넘어가는 금융혁명이 일어난 순간이었죠. 이때부터 신규 화폐가 발행될 때마다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정부는 그 이자를 갚으려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고요. 이러한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자본주의의 기본 지배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바다 건너 프랑스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무려 20억 리브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파산 직전이었죠. 이때 화폐가 신용이라는 본질을 꿰뚫어본 존 로라는 도박사 출신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섭정을 맡고 있던 오를레앙 공작에게 진짜 대담한 말을 던져요. 나는 종이로 금을 만드는 현자의 도를 알아냈습니다. 금하나 은하만 돈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국가의 신뢰만을 담보로 종이돈을 찍어내자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분위제 화폐 대신 신용분위제의 명목화폐 발행과 그 발행을 위한 중앙은행 설립을 제안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완전 마법이나 다름없었어요. 이것도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돈을 푸는 것이니 직접금융에 해당합니다. 존 로가 밀어붙인 이른바 화폐혁명의 스케일은 엄청났습니다. 화폐를 찍어낼 중앙은행을 세우고 금으로 안 바꿔주는 신용기반 종이돈을 유통시켰어요. 게다가 거대한 국가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 주식으로 나라 빚을 싹 갚으려는 진짜 파격적인 시도를 하죠. 나중에 미시시피 버블 사태가 터지면서 파국을 맞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초기 신용 시스템이 현대 자본주의의 뼈대를 다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슈페터나 케인스 같은 경제학의 거장들도 나중에 그의 아이디어를 극찬했을 정도니까요. 시간을 훅 건너뛰어서 19세기 중반 남북전쟁 당시 미국으로 가볼게요. 은행가들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이 세상을 장악해가던 때였죠.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금융 재벌들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한테 전쟁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24%에서 36%라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여기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은 채 금을 담보로 하는 대신 오직 국민의 담세력과 국가 신용을 담보로 미국 재무부가 직접 화폐를 찍어낸 직접금융의 역사, 바로 그린백의 탄생이었습니다. 오직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과 국민들의 세금 낼 능력만 믿고 무려 4억 5천만 달러를 발행해버린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이건 민간은행한테 뺏겼던 통화 발행권을 국가가 직접 되찾아온 역사상 진짜 보기 드문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링컨의 방식과 현대 방식을 딱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왼쪽 링컨의 그린백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스스로 돈을 만들어서 시장에 푸는 완벽한 직접금융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1694년 영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간접금융 시스템입니다. 거대한 금융기관이 중간에 딱 버티고 서서 국가가 이들한테 빚을 져야만 비로소 세상에 돈이 풀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표로 그려보면 화면에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통쾌한 반격은 일시적이었을 뿐 오늘날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는 현대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 원리는 철저하게 1694년 영국이 창조한 비즈 메커니즘, 즉 간접금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무대 뒤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메커니즘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빚의 증서가 모습만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해요. 부채가 없으면 돈도 만들어지지 않는 시스템인 거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돈이 탄생하는 과정은 허공에서 마술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해지면 나중에 세금을 걷어 갖겠다는 차용증인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재무부로부터 이 국채를 매입하고 그 채권의 가격만큼 화폐를 찍어내어 세상에 유통시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의 증서일 뿐입니다.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화 또한 창조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 공식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라 경제가 성장해서 총 자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시스템에서 돈을 더 찍어내려면 무조건 정부가 빚, 즉 국채를 늘려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산이 커질수록 시스템적으로 더 깊은 부채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진짜 모순적이고 기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의 자산이 커질수록 시스템은 우리를 더 깊고 거대한 부채 늪으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모순적 덫을 지니고 있습니다. 1971년 닉슨 선언으로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된 이후 전 세계 화폐 가치는 오직 국가의 신용과 중앙은행의 통제력이라는 공고한 약속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무려 4천년에 걸쳐 민간 상인에서 절대 군주로 다시 민간 은행가의 손으로 끊임없이 이동해왔던 화폐 발행권이라는 이 절대 반지가 지금 21세기 디지털 공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권 격전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비트코인처럼 국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화폐 통제권을 절대 안 뺏기려고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맞서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통제하려는 자와 통제를 벗어나려는 자 사이에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이제 진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등장이 화폐 발행권이라는 이 절대 반지를 또다시 국가의 손에서 빼앗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민간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낡은 교과서의 프레임과 시장이 쏟아내는 일시적인 노이즈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십시오. 돈의 이면에 숨겨진 부채의 본질을 이해하고 화폐 권력의 거대한 대이동을 종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주체적 시각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본의 구조를 지배하는 통찰을 얻은 개인만이 빚이 지배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진정한 삶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금융에 숨겨진 암호가 어쩌면 가장 극적인 권력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4천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화폐 발행 권력이 이동하는 경로와 그 뒤에 금융에 숨겨진 암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